지난 시간에는 긴 중세를 거치면서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어떻게 새로운 물리학으로 수정되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잠깐 복습하면 기원전 3세기에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모든 자연상은 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떤 현상? 저절로 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법칙을 따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연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그 지중해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아테네에 있는 학자들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찾아내는데 그 법칙이 이제 로마에서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서 중세 긴 기간 동안에 그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자연의 진리다라고 믿은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다가 17세기에 도달했죠. 그래서 17세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시작으로 천상에 속한 모든 물체는 완전한 운동을 한다고 굳게 믿었다가 몇 개 안 되는, 하늘에 보이는 몇 개 안 되는 행성들이 겉으로는 완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나오고 그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리학이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뉴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고 1642년에 나서 1727년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84살 정도 살았습니다. 1642년은 어떤 해냐면 이탈리아의 갈릴레이가 죽은 해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이탈리아에서 번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1642년에 갈릴레오가 죽고 그 다음에 뉴턴은 1642년 크리스마스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갈릴레오가 다시 현신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 갈릴레오와 뉴턴은 성격이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1642년에 자작농 집안의 유복자로 출생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됐는데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고 거기서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 교수인 아이작 베로한테 이제 그 베로가 뉴턴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베로가 다른 더 높은 직책으로 가기 위해서 당시에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에는 루카시안 교수라고 하는 석자 교수 이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뉴턴에게 이제 물려주고 그래서 뉴턴의 후임으로 1669년에 젊은 나이죠. 뉴턴이 그걸 들어갔는데 사실은 뉴턴은 사람들과 왕래하거나 서로 디스커스하거나 하는 걸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1687년에 유명한 바로 새로운 물리학을 시작하는 뉴턴의 만유력 법칙과 운동 법칙이 포함되어 있는 저서, 첫 번째 저서 프린키피아를 출판하면서 일약 유럽에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이제 좀 있다가 어떠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일들을 다 이제 넘겨주고 런던으로 진출합니다. 그래가지고 1696년에 조폐국장으로 임명되어서 거기에 이제 상류층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위조, 당시에 이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위조를 감시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위패범들을 막 단두대로 보내고 막 그렇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699년에 조폐 청장에 취임하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자리여서 아주 높은 상류사회가 되고 1년에 지금 돈으로 2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금료까지도 받는다 그래서 아주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3년에는 왕립협회 회장으로도 피선이 되고 그래서 쭉 죽을 때까지 이 왕립협회
왕립협회 회장이 계속 재선이 돼서 이제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4년에는 두 번째 저서 광학을 출판했습니다. 뉴턴은 저서가 딱 2권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705년에는 과학자 최초로 기사자기, 그래서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기사자기를 받았고 1727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고 뉴턴은 아주 굉장히 진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는 장엄한 장례식을 해서 상원 의원들이 이제 운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는 이제 왕이라든가 높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묻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안장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생을 보낸 뉴턴인데 이 새로운 물리학은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 거를 조금 이제 보충한다면 어땠어요? 17세기 초에 이제 케플러의 3가지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3가지 법칙이 뭡니까?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이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 빨리 돌고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간다. 그 다음에 여러 행성들이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로 1년이 이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1년이 더 길어진다.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것은 당시에 알고 있던 천상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 17세기의 가장 큰 과제였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1687년에 출판된 프린키피아였습니다. 프린키피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걸 수학을 이용했어요. 사실은 당시에는 없었던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써야지만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으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그 운동하는 궤도가 이거는 미분과 적분을 알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 아직 미분과 적분이 없었습니다. 이 미분과 적분을 대학교에 다니던 뉴턴이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아이디어를 뉴턴이 언제 다 만들었냐면 사실은 뉴턴이 대학생 시절일 때 마침 런던에서 흑사병이 유행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때 윤곽, 이 이론의 윤곽을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케플러의 3가지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자세히 바로 설명할 수가 있고 프린키피아의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뉴턴의 이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거 틀림없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뉴턴 이걸 발표하기 전에 이미 어떤 것들을 설명했냐면 당시에 의문이 있었던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케플러 법칙 중에서도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의 궤도는 약간 케플러가 그린 그 타원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어요. 약간 벗어나는 걸 당시에 이미 케플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왜 요 2개의 행성만 궤도가 이렇게 좀 삐뚤어지는가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문이었죠. 근데 그것도 만유인력 때문이다. 사실은 행성들이 태양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만 받으면 완벽한 타원을 계속 똑같은 타원을 계속 그리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만유인력은 태양과 행성들 사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과 행성들 사이에도 작용할 수 있고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 사이의 만유인력을 고려할 것 같으면 이것의 그 벗어난 궤도를 바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뉴턴이 그 당시에 벌써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당시에 17세기에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갈릴레오가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을 했죠. 근데 이 진자의 등시성이 똑같은 진자인데 런던에서 측정했을 때 주기하고 그 다음에 적도에 가서 측정했을 때 주기가 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가지고 이것이 아주 깨끗하게 설명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 현상이 있는데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것도 아주 불규칙하죠. 이런 것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성질이었는데 이것도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 사이의 만유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가지고서도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지상 법칙과 천상 법칙을 대체하는 자연 법칙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으로 제기됐던 의문들이 뉴턴이 전부 다 해결해 버렸죠. 근데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물리학이 발달할 때 한 게 있었죠. 의문이 있으면 그 의문을 해결하는데 그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해결했다고 그랬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어땠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확인하냐면 우리 전에 천상 법칙이나 지상 법칙은 어떻습니까? 천상은 신들이 사는 세계니까 지상은 인간이 사는 세계니까 그런 법칙이 적용하는 거구나 하고서 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확실하게 관찰하지 않았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운동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왜? 천상세계니까.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직접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법칙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서 얻은 계산한 거. 그 두 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두 가지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이 다 이제 일치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정말 옳은 법칙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행성의 운동 법칙뿐 아니라 지금 그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이걸 찾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행성들의 운동 법칙 아니라 모든 다른 자연현상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법칙이 지상 법칙 따로 있고 천상 법칙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의 법칙으로 천상과 지상의 자연현상이 하나의 동일한 법칙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건 굉장한 것이었죠. 그래서 17세기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뉴턴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학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야인가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 간단한 질문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겠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학 과목 배우는 게 있죠. 과학. 여기에 과학엔 뭐가 있습니까? 물리 있고 화학이 있고 생명과학이 있고 지구과학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배우는 대상이 뭐냐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자, 생명과학이 배우는 대상은 뭡니까? 그 대상은 뭘 가지고 지금 생명과학 적용합니까? 네, 그건 생물이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구과학의 대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지구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화학. 자, 화학은 어떻습니까? 화학은 대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과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막 새로운 물질이 생기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리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마디로 생각이 잘 안 날지도 모르죠. 물 시간에 배운 게 우리 힘 많이 배웠는데, 어떤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도르래, 그 빗면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에너지도 잔뜩 배웠는데, 도대체 물리는 대상이 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면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숫자가 몇 개 안 돼야지 기본 법칙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본 법칙이 몇 개냐면 딱 하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가 바로 이 자연의 기본 법칙이고 물리 과목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의 기본 법칙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보겠어요. 우리 물리에서 얘기할 때 기본자 들어간 것들이 기본 법칙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본 법칙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본자 들어가서 물리 시간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본 입자가 있습니다. 기본 입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기본입자 우리 지금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본입자가 원자인 줄 아는데 원자가 기본입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자핵도 들어있고 전자도 들어있고 또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도 들어있고 중성자도 들어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기본입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양성자 속에 또 뭐가 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입자는 쿼크 6개 그리고 렙톤 6개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입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 6개의 기본입자로 구성됐다. 자르면 결국 다 이걸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게 기본입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자가 들어가면 무언가 이것으로 결국은 이것으로 다 구성됐다 이런 뜻이죠. 물리에서 또 기본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 힘이 있습니다. 기본 힘 여러분 알죠? 배웠죠?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있습니다. 중력, 전기력, 강력, 양력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대강 이런 건 이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이 기본입자 어떻게 되는 거, 기본이면 어떻게 되는 거 다 자세히 배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에 힘이 있는데 모든 힘은 그 원인이 이 4가지가 원인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힘은 이 4가지 힘으로 설명된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해요. 이 힘은 이름은 좀 다른 것 같아.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은 뭐예요? 이 4가지 힘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본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기본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거 딱 하나라고 그랬죠. 자, 이걸 기본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연현상에 규칙성이 있을 때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법칙이에요. 자연현상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있으니까 그 자연현상마다 그 자연현상을 이제 기술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공계 학생이면 여러분의 전공 과목에 보면 그 전공 과목에 나오는 법칙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연법칙인데 대부분의 전공 과목에서는 자기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그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 따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사실은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이거 F는 MA로 증명하는 거예요. F는 MA 가지고 자연법칙이 옳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표현한 모든 자연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는 이 F는 MA 한 가지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저 F는 MA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그래서 어떤 질량 물체가 이제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속도 A로 가면 그 물체가 받는 합력은 F인가 보다. 또 어떤 힘 받는 어떤 물체가 힘 F를 받는데 그놈의 질량이 M이면 그거의 가속도는 F 나누기 M인구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이것이 어떻게 기본 법칙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자, 이 식이 어떻게 기본법칙이가 이런 의문을 갖는데 사실은 F는 MA라고 하는 식은 맞기는 맞지만 사실은 뉴턴이 이것을 기본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으로부터 그 케플러 법칙을 찾아낸 것의 형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형태였습니다. 우리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거는 위치가 x이고 t는 시간인데 시간에서 2번 미분한 거죠. 위치를 시간에서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됩니다. 2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이렇게 미분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식 속에 미분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가장 간단한 미분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2차 미분이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높은 차수의 미분을 이제 가지고 이걸 2차 미분 방식에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 이제 여기 미분은 이렇게 분수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가 여기는 x하고 t가 분수인데 분모에 나와 있는 분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식에서는 이제 t가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분자에 나와 있는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수다 이렇게 부르죠. 둘 사이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고 독립변수의 값이 정해지면 이제 종속변수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정식 푸는 게 뭐가 있습니까? 2차 방정식 풀죠.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죠.
숫자로 두 개가 이제 근이 나오죠. 근데 이런 미분 방정식은 근이 숫자로 나오지가 않고 함수로 나옵니다. 이 풀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독립변수의 함수로 종속변수가 표현되게 이렇게 x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온 거죠. 자, 이 xt가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풀인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이런 스타일의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것의 풀이도 xt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xt는 뭐냐면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요거 풀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푼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풀 때 우리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공계 학생이면 여러분의 전공 과목에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도 풀 수가 있냐면 간단히 컴퓨터로 근사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dt분의 dx다라고 하면 dt는 짧은 시간 간격이고 x는 짧은 위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델타 t, 요거 델타 t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고 시간 간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i번째 위치에 있을 때의 속도는 i 플러스 1이라는 위치, 이게 그 위치를 1, 2, 3, 4 이렇게 다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i 플러스 1번째 위치에서 i번째 위치 뺀 요 위치의 간격, 그걸 델타 t로 나눈 것을 우리 속도라고 하고, 가속도는 뭡니까? a는 dt제곱분의 d제곱 x인데 요거 dt분의 dv죠. 그러면 dt분의 dv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t분의 vt 플러스 i 빼기 vi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 v를 위에 걸로 다시 표시할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델타 t가 두 번 나눠지죠. 그리고 xt i 플러스 1 빼기 xi 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걸 갖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 식이 어떤 꼴로 되냐면 이런 꼴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치가 이제 첫 번째 이 i는 시간을 표시하죠. 그래서 맨 처음 시간대 위치, 시간이 하나씩 조금씩 델타 t씩 지나갈 때마다 위치를 x1, x2 이렇게 불렀다면 나중 위치 xi 플러스 1은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xi와 xi-1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뉴턴의 운동 방식을 푸는 거예요. 요 식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x0하고 x1을 알면 이거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초기 조건이 처음의 위치와 처음의 속도. 그래서 우리 델타 t라는 시간 간격의 두 위치를 알면, 그 차이를 알면 우리 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치 두 개만 알면, x0하고 x1을 알면 여기다가 x0 대입하고 x1 대입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x2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 2를 알았으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뭘 알아요? 3를 알죠.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4를 알죠. 그래서 0하고 1만 알면 처음의 위치와 바로 그 다음 순간의 위치만 알면 어때요? 그 물체가 어떤 위치를 따라가면서 변할지를 이걸 풀면 바로 지금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런 식입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 즉시 안다고 하는 거, 이 풀이를 딱 구하면 이 물체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은 어디 있고 미래는 어디에 갈지를 아는 겁니다.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체들이 모여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물체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만 알 것 같으면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들이 어디로 갔는지 뉴턴의 운동 방식을 풀면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물체들의 위치를 지금 풀었더니 다 안다고 하면 그 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자연현상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 물체를 운동을 구하기 위해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했다라고 하면은 그 물체에 대해서 위치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물체 위치 알면 지금 어때요? 아까 풀었을 때 금방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에 존재하는 위치를 지금 바로 안다 그랬죠. 근데 그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 물체의 속도가 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속도도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그 물체의 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선운동량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미래 선운동량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선운동량으로부터 또 우리 뭐도 구합니까? 2분의 1 mv 제곱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도 구하죠. 그리고 위치 함수로 주어지는 포텐셜
포텐셜 에너지도 구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알면 역학적 에너지를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어때요? 그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체를 다 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기만 하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 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바로 뭐예요?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xt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습니까? 그걸 풀어서 준 풀이는 그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어떻습니까? 자연현상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케플러 법칙, 이거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타원궤도를 왜 그리는지 우리가 알았어. 자, 이것만 한 거 가지고는 사실은 크게 느끼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의 그 첨단 기술 문명,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물리가 발전해서 이렇게 된 것이면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고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가지고는 뉴턴 역학, 뉴턴의 물리학으로 이제 구했지만 그것이 실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아무튼지 이게 실생활과 연관이 있고 진짜 뉴턴의 물리학이 굉장한 거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알려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헨리 해성인데, 우리 헨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헨리가 뉴턴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밖에 나와서 얘기도 안 하고, 또 한 번 논문을 발표했다가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공격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진짜 논문 안 쓰고 그냥 딱 자기 방에서 자기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헨리는 아주 사교성이 좋았어요. 그리고 뉴턴하고도 친했습니다. 그래서 뉴턴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뉴턴이 이제 사실은 그 헨리가 뉴턴한테 이제 그 프린키피아도 쓰라고 이제 재촉을 했고, 그 다음에 헨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프린키피아가 나왔을 때 출판하는 거를 계속 이제 도와주고 진짜 출판하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턴의 원고를 가장 먼저 받아본 사람이 바로 헨리였어요. 자, 그러면 이 뉴턴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1642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왔죠. 그래서 1643년에서부터 1727년에 이제 죽었는데 1687년이 어떤 해입니까? 이게 프린키피아를 발표한 해죠. 근데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나서 1705년에 헨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혜성의 다음번 출현 그 날짜와 위치를 예언합니다. 1758년에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럽에서 혜성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한 50년, 60년, 70년마다 나타나는데 혜성들이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꼬리를 붉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늘에서 딱 나타나다가 이제 이 꼬리를 붉고 팍 있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있지도 않고 한 3주 있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혜성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거는 신이, 하느님이 인간한테 경고하는 의미로 보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타났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모든 성당에 모여서 철야기도를 하고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무슨 화재가 일었다든가 전염병이 돌았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꼭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혜성이 안 나타나도 그런 일이 있겠죠. 아무튼 이제 혜성이 나타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혜성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혜성에 대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실은 헨리가 1742년에 죽었지만 1758년에 진짜 출현을 했고, 이게 바로 뉴턴 역학의 위력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뉴턴 역학이 얼마나 정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셜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윌리엄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사실은 독일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음악가면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교향곡도 많이 하고 이제 협주곡도 많이 쓰고 이제 오케스트라 관장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하늘에서 뭘 관찰하냐면 쌍둥이별 관찰하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그 쌍둥이별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셜의 큰 업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행성, 천왕성 발견인데, 천왕성 발견하기 전까지는 행성이 5개 있었는데 이 5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쭉 알려진 거죠. 그러다가 이 천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천왕성을 발견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천왕성 발견한 다음에 바로 또 해왕성을 발견하는데, 이 해왕성은 그 이론적으로 미리 어디에 있다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허셜의 또 하나의 업적이 뭐냐면 적외선을 발견한 겁니다.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는 게 빨주노초 파남 보죠. 근데 빨간색 옆에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적외선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하고 1800년에 적외선을 발견했는데, 요걸 보고서 이 자연현상은 뭔가 양음이 짝을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빨간색 저쪽에 적외선이 있다면 보라색 저쪽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외선도 1801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왕성으로부터 해왕성 발견한 얘기를 잠깐 해볼 것 같으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도는데 항상 똑같은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는 건 어쩔 때만 그러냐면 이 태양이 작용하는 만유인력 받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작용하는 만유인력만 받는다면 행성들이 항상 똑같은 궤도를 돌기 때문에 행성이 그냥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1년 있다 행성이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견우직녀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 진짜로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조금씩 그 회전하는 타원 궤도의 축이 이동합니다. 이 축이 이동하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몇백 초 정도, 1도의 3600분의 1이 1초인데 그 정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 이유는 뭐냐면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셜이 천왕성을 맨 처음에 이제 발견하고 나서, 언제 발견했냐면 1781년 3월 13일 날 허셜이 이제 천왕성을 발견을 했는데, 이건 이제 178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죠. 그러고 나서 천왕성의 궤도는 어떻게 될까 하고 사람들이 궤도를 쭉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천왕성도 궤도가 좀 삐뚤어졌어요. 당시에 이제 뉴턴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이제 학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행성들의 궤도를 뉴턴 역학으로 엄밀하게 다 다른 행성들의 만유인력까지 계산을 해서 행성들의 궤도를 다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왕성이 찌그러진 궤도는, 다시 말하면 천왕성의 세차 운동은 다른 행성들의 만유인력을 다 집어넣어도 약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천왕성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이니까 그 바깥쪽에 있는 행성한테 영향을 주려면 뭐 그 사이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행성 또는 더 바깥에 있는 행성이어야 되겠죠. 더 바깥에는 지금 행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왕성의 이 세차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이 또 있어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윌르뱅 르베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궤도를 계산해서 행성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어떤 궤도를 갈까, 그 궤도를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뉴턴 역학을 전공하는 물리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관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에 있는 천문대 소장인 갈레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계산한 걸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날이 1846년 9월 18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날이 1846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갈레가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 천문대장이니까 바로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망원경으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0분 만에 르베리아가 계산한 그 위치에서 해왕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대변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물리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먼저 자연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게 큰 특징이죠.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은 어땠습니까? 관찰, 자연상을 면밀하게 관찰했지만 이걸 뭘로 했어요? 그래야 되는 당위성으로 그렇게 말로 표현을 했죠. 근데 자연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뉴턴의 물리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실험으로 구한 숫자하고 이론으로 구한 숫자를 비교해서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건 누구나 자연법칙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설명할 때 한문으로 쫙 멋있게 해놓으면 그 한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막 수준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수학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단 한번 해석해서 확인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사람이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으면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죠. 자기가 또 깨우쳐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한 것은 또 깨우칠 필요가 없고 그 위에 업적을 계속 보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냐면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7세기에 새로 시작한 물리학이 19세기 말이 되면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됩니다. 자, 그런 물리학의 다른 한쪽이 또 뭐냐면 전자기 현상입니다.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 이건 18세기에 시작해서 19세기에 완성이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전자기 현상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다음 학기에 또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히 전자기 현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